자료 수집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수집에 있어서는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단일하게 하나의 완전히 좋은 방법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방법이란 것은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목적이란 것은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방법은 달라지게 되고 달라져야 하겠죠. 이것은 양적 연구에서나 질적 연구에서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과일을 깎는 데는 작은 과도가 필요하겠고, 뭔가 큰 회를 썰거나 중식을 요리할 때는 또 거기에 맞는 큰 칼이 필요한 것처럼, 연구 도구라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달라지는 것이지, 연구 도구를 미리 결정해 놓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적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양적 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어떤 객관적인 측정과 구조화된 자료 수집을 통한 객관적인 측정을 보통 포함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 사전에 결정된 리스폰스 카테고리에 맞게끔 도구를 만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설문이라든가 관찰 혹은 측정 등이 있는데, 설문은 흔히 생각하는 설문과 같고요. 관찰이라고 하면은 어떤 gym에 있는, 체육시설에 있는 학생의 숫자, 이런 건 관찰을 통해서 또 알 수 있겠죠. 혹은 측정이라고 한다면은 졸업시에 성적이 순위가 몇 등인가, 이런 것도 일종의 측정이 되겠습니다. 설문, 퀘스처네어라고 하든 서베이라고 하든 보통 인터체인저블하게 사용되는 이 두 가지 용어는 상대적으로 어떤 직관적인 방법처럼, 자료 수집의 아주 직접적인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설문을 만드는 것은 꽤나 생각보다 매우 쉽지 않은 과정이고, 좋은 설문을 만들지 않으면 그 설문에서 얻어진 자료 역시 쓸모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설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설문 개발이 연구의 목적이 아니라면, 이미 만들어져서 출판돼서 사용된 적 있는 어떤 그런 설문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것입니다. 양적 연구에서 관찰은 어떤 관찰을 할지, 즉 관찰의 포커스가 무엇인지 미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 관찰 방법이 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컨대 아까 어떤 운동시설에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본다고 하면은, 이 운동시설에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는 방식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계속 달라진다면 그 관찰 결과는 일관성 있는 측정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팩트, 이벤트, 비헤이비어, 스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쉽게 기록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했다 혹은 하지 않았다, 매우 뛰어남, 잘함, 보더라인, 이 정도로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양적 연구에서의 분석이란 것은 숫자 노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숫자를 가지고 숫자를 분석하는 통계적인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교육 분야에서는, 혹은 꼭 교육 분야가 아니라도 글자로 된 자료를 숫자로 된 자료로 분석의 목적으로 변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했다, 안 했다는 0과 1로, 이런 것들은 임상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흡연 유무를 0과 1로 하는 것처럼요. 아주 뛰어나다, 잘한다, 그저 그렇다 정도를 1, 2, 3으로 이렇게 트랜스폼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러는 거는 보통 설문에서 되게 유용한 방식이죠. 매우 동의하면 4점, 동의하면 3점, 동의하지 않으면 2점, 매우 동의하지 않으면 1점과 같은 적으로 이런 식으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보통 많은 설문에서는 종종 혼합 방법 설계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수집의 관점에서 양적 연구는 보통 꽤 많은 숫자의 연구 대상자를 필요로 하고, 특히 질적 연구와 비교하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양적 연구의 특성상 그런 것인데, 어떤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상관성, 연관성이나 인과관계를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충분한 샘플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야만 샘플링 할 때 대표성도 있고, 또 나중에 다른 인구 집단에 generalizable, 일반화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편향의 문제 때문에도 많은 연구 참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려운 점, 특히 헬스케어 에듀케이션 혹은 의학교육 혹은 보건의료 계열의 어떤 교육 상황에서 양적 연구를 할 때 어려운 점이 하나 있다면 보통 많은 경우 단일기관 연구라는 점입니다. 예컨대 지금 한양대 병원의 내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고 치면 그게 바로 싱글 사이트에서의 이제 자료가 되겠죠. 혹은 하나의 서브그룹에 대한 자료가 될 테고, 이런 경우 한양의대 내과 전공의의 여러 어떤 인적 구성이 전체 내과 전공의 인적 구성 혹은 전체 의대생 혹은 의사의 인적 구성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샘플이 대표성이 있는가에 대한 어떤 약점 혹은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질적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에서는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인터뷰, 그리고 관찰, 도큐먼트 리뷰, 그러니까 문헌, 이 세 가지가 이제 흔히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질적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주로 자료를 수집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실세계, 어떤 라이프 월드에서의 어떤 주제를 이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갓 1년차 전공의를 하게 된 1년차 이제 갓 주치의를 하게 된 1년차 전공의들의 어떤 경험을 혹은 두려움을 혹은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있다면 그게 하나의 질적 연구에서의 인터뷰를 통한 자료 수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1대1로 하기도 하고 여러 명을 포커스 그룹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는 연구의 배경이나 어떤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혹은 직접 관찰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이제 갓 주치의를 처음 맡게 된 1년차 전공의의 어려움에 대해서 전공의 선생님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누군가가 의학교육과 관련된 혹은 연구자가 병동에 상주하면서 그 1년차 전공의 선생님들의 일상을 observe, 관찰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 1년차 선생님들로부터 직접 뭔가를 본인이 어려웠던 경험을 써서 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기관이나 어떤 시스템 차원에서 수집되는 문서화되는 게 있다면 그런 기록, 문서 기록물을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관리입니다. 자료의 유형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데, 양적 연구에서는 숫자 자료를 다루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숫자 자료를 통해서 하려는 것은 더 넓은 모집단에 대해서 일반화 가능한 어떤 연구 결과를 얻는 것이죠. 질적 연구에서도 아주 가끔 정량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일반적이진 않고 꼭 그렇게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질적 연구에서는 뭔가 어떤 공통된 인터뷰에서 혹은 경험으로부터 확인되는 주제나 패턴을 확인하는 작업 혹은 그러한 목적을 갖고, 이것은 앞서 질적 연구가 귀납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 자료들, 즉 바텀업으로 모아지는 이 자료들의 어떤 패턴을 찾을 때 이 자료가 speak for themselves, 자료 그 자체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자료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자료에서부터 emerge, 창발하는 혹은 자료에서부터 드러나는 어떤 카테고리를 혹은 주제를 추출해내게 됩니다. 이렇게 자료에서 무언가가 떠올라야 emerge 하거나 자료로부터 어떤 공통적인 주제가 모아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을 하는 연구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자료에 immerse, 충분히 흠뻑 담궈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 이 인터뷰를 녹취록을 만들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는 것이죠. 만약에 10명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다면은 10명의 인터뷰 자료를 녹음하고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수십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반복해서 읽어서 이 자료에 연구자 자신을 흠뻑 담궈야만, 이머스 해야만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어떤 방법이 되었던지 간에 자료는 분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좀 전 처리가 혹은 이게 잘 매니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양적 연구, 숫자를 이용한 양적 연구라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될 테고,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거나 스프레드시트 같은 걸 사용해서 이쪽 패키지에서 저쪽 패키지로 분석을 할 수 있게 처리될 필요가 있죠. SPSS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질적 연구에서도
이제 양적 연구에서 SPSS와 같은 이제 유명한 통계 패키지, 널리 쓰이는 통계 패키지가 있다면 질적 연구에서도 뭐 이런 NVivo 같은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있습니다. QDA는 퀄리타티브 질적 데이터 아날리시스, 그러니까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도 존재를 하고요. 이런 패키지를 활용한 분석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해지는 면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료 분석입니다. 서로 다른 연구 방법에서는 이제 거기서 만들어지는 자료의 유형도 달라지고 자료의 유형이 달라지면은 그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양적 자료 분석은 수치적으로 이루어진 자료를 제시하거나 분석하는 과정이고, 통계 분석이 양적 자료에서는 아주 본질적인 기본적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통계 분석에는 크게 디스크립티브 기술 통계와 인퍼런셜 추론 통계가 있을 텐데요. 기술 통계는 자료에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예를 들면은 남자와 여자 응답자의 숫자는 어떠한지, 응답자의 연령은 어떠한지, 특정 응답의 빈도는 어떠한지, 그래서 이런 식의 평균, 즉 민이 됐든 미디안이 됐든 모드가 됐든, 혹은 레인지와 스탠다드 SD와 같은 베리어빌리티,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디스크립티브한 통계, 기술 통계가 될 테고, 이런 부분은 아마 많이 익숙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고는 이제 추론 통계, inferential statistics가 있겠죠. 추론 통계는 보통 통계적 검증, 통계 검사를 한 어떤 결과 값이 되고, 가설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서 디덕션, 즉 연역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 검정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연구의 핵심 가설 혹은 이 연구의 어떤 연구 질문이 무엇인가가 되겠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X와 Y 사이의 연관성을 보고자 하는 것인지, 혹은 A와 B 사이의 차이를 보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연관성을 보고자 한다면 예를 들면 코릴레이션을 한다거나, 차이를 보고자 한다면 t-테스트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구의 주 가설에 따라서 통계 방식의 선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질문 외에도 어떤 종류의 자료를 핸들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통계 분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패스페일과 같은 이분적인 바이너리 자료냐, 혹은 이산형 자료냐, 혹은 연속형 자료냐에 따라서도 다를 테고, 어떤 자료를 인터벤션 전후에 동일 그룹에서부터 이제 얻어진 자료인지에 따라서도 다를 테고요. 몇 개의 그룹에서 수집한 자료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고, 얼마나 많은 독립 변수를 다루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통계 선택의 구체적인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적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질적 연구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과 분석은 리니어한 과정이라기보다는 아이터러티브,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설문을 활용한 양적 연구가 있다면은, 사실 설문을 한번 받은 다음에 설문 대상에 따라서 설문을 여러 차례 나눠서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설문을 받고 설문을 수정한 다음에 또 받고, 또 다른 이 설문을 수정해서 또 받고, 설문을 또 수정해서 또 받는,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죠. 설문을 받는 시기는 비록 사람마다, 응답자마다 다를지언정 설문 자체는 동일한 설문을 가지고 받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자료가 수집되면 그 다음에 어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아이터러티브한 질적 연구, 이런 순환적인 반복적인 과정을 띠는 질적 연구에서는 한 사람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에게, 연구자에게 인터뷰할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진 않겠지만 약간의 변형은 있을 수 있고, 또 그럼 2번까지 한 다음에 1번, 2번의 연구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3번 인터뷰이한테는 공통적인 질문과 조금은 추가적이거나 다른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서 수집과 분석, 해석이 동시에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사이클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적 자료 분석의 프로세스를 보면은 데이터 리덕션, 데이터 디스플레이, 그리고 결론 맺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적 자료 분석의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귀납적인 접근법을 따릅니다. 귀납적인 접근 방법이란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것을 모아져서 하나의 패턴이나 이론이나 결론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자료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즉 자료가 speak for themselves 하게끔 하고 개념적인 카테고리들이 이 자료 자체에서 emerge, 창발 혹은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연구자는 반드시 이 자료들을 해석하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멘탈 익스커전이라든가 사이드 트래킹, zigzagging, changing patterns of thinking 등등의 표현을 썼는데, 혹은 seemingly, 그러니까 겉으로는 연결이 없는 것과 없어 보이는 것들 사이에 링키지를 만들기,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썼지만 핵심은 자료가 해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의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자료에 immerse, 푹 담궈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친숙해지게 만들어야 하고, 그래야만이 자료로부터 바텀업 방식으로 분석함에 있어서 의미 있는 아주 유의미한 패턴과 주제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의 인터뷰 자료 혹은 문서 자료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떤 사람도 대충 한번 쓱 보고 좋은 어떤 패턴이나 결론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자료에 연구자 자신이 매우 친숙해져야만 여기서부터 아주 유의미한 패턴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분석 과정에서 메모나 노트를 하기도 하고, 그 노트를 다시 분석 전략에 활용해서 최종적인 연구 성과물을 내는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좋은 질적 연구가 될 수 있고, 좋은 질적 연구는 따라서 아주 로지컬한 나름대로의 그 추론의 논리적인 연결고리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설명을 서포트하기 위한 여러 근거가 여러 출처로부터 converge, 수렴하게 됩니다. 즉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한 명의 사람의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의견과 두 번째 인터뷰의 의견과 세 번째 인터뷰의 의견과 혹은 어떤 연구자가 관찰한 내용과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서 컨버지하는, 수렴하는 것이죠. 그렇게 수렴할 때 좋은 질적 연구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거고, 이 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했듯이 대안적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을 rule out 할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좋은 질적 연구의 요건이 되겠습니다.